오는 9월 18일부터 나흘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여 개국 육군 참모총장들과 육군 고위 관계자들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입니다. 어떤 국가들이 어떤 이슈들을 논하게 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와 육군관리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공동 대응을 주제로 영내 지상군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육군이 공동 개최하는 2017 팩앤팜스, 지금부터 성공 개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10차 태평양 지역 육군 참모총장 회의와 제41차 태평양 지역 육군관리 세미나의 주제와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번 행사의 총괄 기획을 맡은 최희관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수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범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렇게 큰 행사 준비하시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육군참모총장 회의 PACC랑 또 태평양 육군관리 세미나 PAAMS 이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PACC, Pacific Army Chief Conference, 태평양 지역의 육군 참모총장 회의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PAMS, PAMS, 즉 Pacific Army Management Seminar라고 해서 태평양 지역 육군 관리 세미나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은 총장급 회의는 팩은 1999년도부터 경연제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실시되는 군사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북미, 유럽, 그 다음에 남미까지 포함해서 약 30여 개국의 참모총장들이 참석을 하셔서 영내 안보 현안과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양자 다자 대담을 통해서 유대 관계와 군사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1999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이 됐고요. 최근의 회의는 20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첫 번째 회의가 아니고 2003년도에 팩뱀스가 다시 한번 개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팩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팸스 태평양 지역 육군 관리 세미나는 1970년대 후반에 베트남전 이후에 국제 정사가 이렇게 많이 변화에 따라서 미 육군이 제안해서 이렇게 아태 지역 똑같이 이제 아까 총장님들과 동일한 그 참석자 안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영내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유대 강화를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주요한 군사 세미나입니다. 매년 개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최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팩에 준해서 다 추천이 되는 겁니다. 약 30여 개국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일부 국가는 고위경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하와이에서 개최가 됐고, 작년도 2016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팸스는 이번이 네 번째 회의가 됩니다. 예, 83년도 그리고 91년도, 2003년도에 팩하고 팸스 같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팩 팸스는 미 육군에서 발휘되고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지상군의 군사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영내 안보 현황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통해서 영내 안정과 평화 유지를 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상군들이 모여서 함께 현안들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의가 열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또 기도의 건은 뭔지도 좀 궁금한데 신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요번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팩과 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전략 환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지상군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보 위협, 이러한 안보 위협에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상군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안보 위협을 함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 아태 지역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한국이 오랜만에 이 팩과 팸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한국이 양자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이제 북한 핵 위협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들 간의 그런 위협을 좀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협력과 주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법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세계는 상호 연계성이 보다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서 어떠한 일을 한 국가가 모든 일을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관련 회의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국가의 위상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팩, 팜스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인터레스트도 반영하고 또 국제사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김열수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아태 지역에 다양한 안보 현안이 많잖아요. 우선 전통적인 안보 위협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영토 분쟁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테러 문제라든지, 사이버상의 테러라든지, 마약 밀매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여러 나라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외교 차원에서만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군사 차원에서도 이제 깊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이 안보 관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보 수장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보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고민해보는 그런 논의장이 마련됐다.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만큼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에 이제 회의 전체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초점이 가 있긴 하더라도 역시 이제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고도화된 이 시점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최희관 팀장님, 이번엔 주로 어떤 나라들이 또 어떤 주제들이 좀 토의가 될 예정이신지요? 네, 약 30여 개국의 총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의 미, 일, 중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인도양의 인도와 네팔, 그다음에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그다음에 남미, 북미에는 캐나다, 칠레에서 이런 나라 총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팩팸스 회의 대주제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공동 대응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의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 분쟁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라든가 사이버 공격, 난민, 감염병, 자연재해, 국제 범죄 등 초국가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으로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 팩팸스 회의에서는 전통적 안보 위협 못지않게 지역에 따라서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는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과 또 더불어서 이제 지상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공동 대응 전략과 세부 실천 방안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군 하면은 전통적인 안보에 주로 주력하는 그런 어떤 단체로 좀 알고 있고 또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군이 그럼 이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또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은 뭔지, 그렇게 되면은 안보라는 게 이제 전통에서 비전통적인 거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떻게 보겠어요? 군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원래 기본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염병, 테러, 사이버, 난민 이런 문제를, 이건 이제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국가가 같이 동시에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 국가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감염병 문제를 어떻게 정부 혼자서 하겠습니까? 테러 문제를, 또는 사이버 테러 상이 나는 문제를 어떻게 정부 혼자서 하고 민간인 스스로가 대응하겠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민간군 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해 할 수밖에 없고,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포괄적 안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군이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만 대비할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도 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보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군의 영역도 더 개입해야 될 부분들, 관여해야 될 부분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수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육군본부나 우리 김열수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 안보 위협이 뭐다,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김열수 박사님께 포괄적 안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구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디까지가 비전통적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모두가 우리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을 안보 위협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런 국가 간의 위협을 벗어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간접적인 위협, 이런 것이 다 안보 위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났을 때 그것을 군이 안보 위협이냐 아니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이 당연히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것이 전통적인 위협이냐, 이게 아니면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냐. 북한의 핵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PSI라고 해서 핵 확산 방지 구상도 있는데, 이것이 비전통적인 범주로 보면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전통적인 안보 위협의 구분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상에서 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원체 이제 전 세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구분 자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고, 예,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안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게 바로 테러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열렸었던 그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고 하죠. ARF에서도 이 테러 문제가 아주 크게 또 논의가 됐었고, 또 얼마 전에서 저희가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이 테러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테러 문제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다음부터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논의도 많이 하고 대응도 많이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뚜렷한 대응책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신범철 교수님, 현재 이 테러에 의한 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명이 테러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테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것도 새로운 이렇게 고민거리인데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 우리가 흔히 IS라고 부르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까지 구하면은 2006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구해보면 매년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테러에 의해서 희생을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작년 한 해만 해도 25,621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테러에 의해서 희생을 받고 있고, 또 올해에도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런던, 그리고 5월 달에 맨체스터, 그리고 이번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계속 이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테러가 발생하면 뭐 특수경찰이라든가 그 나라의 경찰들이 주로 대응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 군이 대응하면 조금 더 달라지는 뭐 양상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 테러는 치안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한두 명의 테러범들이 테러를 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그 테러범을 검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 테러가 조직화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면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이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S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것을 소탕작전하는 것은 미군 혼자도 안 되고 거의 연합군 수준으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테러 집단이 반군을 형성했는데 필리핀 정부군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미군의 지원을 받고, 따라서 이게 군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왜 그럼 경찰과 군사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무력의 차이라는 거죠. 군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집단이 그 군이 움직일 정도로 성장했다면은 경찰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군이 어떻게 테러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테러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러와 함께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의학과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지만 저희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감염 체계가 또 무너지고 또 다 그 돌아가시거나 이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원수 박사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현안이 되고 있고? 예,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뭐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몸이 이제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거기도 뭐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감염병은 존재했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이 감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한 6, 700년 전쯤 되죠. 그때 이제 스페인이 이 남미를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이라든지 또는 뭐 저 남미의 저기 잉카 제국이라든지, 그게 무슨 뭐 스페인의 말발굽 아래에서 또는 총에 의해서 정복된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천년두라고 하는 그 질병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감염병에 의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멸망됐단 말이죠. 역사 속 이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이제 그 유명한 흑사병, 패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뭐 중세시대의 인구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죽었고, 그것 때문에 농노제도가 무너졌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새로운 이런 감염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무슨 뭐 에볼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예를 들어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뭐 200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보니까 한 두 나라 정도로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8,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2003년에 동남아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아프리카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359명이 죽었고, 에볼라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콩고에서 한번 이제 나왔다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것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니까 17,145명이 감염이 돼서 6,07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이 감염병이 나오는데 저 감염병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방역 체계라든지 도대체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빨리 다른 나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것이 도대체 원인이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고, 그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워낙 교통이 발달해 있잖아요. 관광객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방역 체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리 확산돼 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큼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그 새로운 질병들은 새로운 감염병들은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데 대한 관리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는가, 나라별로 만들어내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감염병으로 인한 그 희생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요즘 이제 영화 같은 것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를 보더라도 이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서 국가적인 재앙까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으면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군이 또 활동해야 될 영역이 많아진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이 군이 굉장히 그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스토리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신경수 박사님, 그때 우리 군이 어떤 활동을 좀 보였었죠? 예, 이제 메르스라 그러죠. 2015년 메르스였던 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당시 2015년도 5월 20일 날 이제 최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12월 23일 날 이제 종식되기까지 한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8명의 이 고귀한 그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범정부적인 노력을 했죠.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인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염병들이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으로서 군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은 당시에 이러한 그 메르스 집단 감염병이 조기에 좀 차단될 수 있도록 확산을 차단하고 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사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은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과 관련된 또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능력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역대책본부를 군 차원에서 국방차관이 직접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 또 군의관하고 간호장교로 200명으로 구성된 군 의료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이제 뿐만이 아니고 민간병원, 대학병원에 대한 군 의료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그 상당히 뭐 성공적으로 이러한 그 감염병 확산을 차단했던 그러한 사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조금 이제 또 보태면 사실상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낙타가 매개체잖아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의 낙타는 사실상 동물원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그것이 뭐 한국인 관광객일 수도 있고 외국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던 거고요. 네. 우리 신장군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사실상 메르스 사태 때에 우리 군인들 의료지원단만 구성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상 2014년도에 저쪽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가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우리 군은 군 의료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정말 잠도 못 자고 며칠을 했었던 그런 분들에게 감동을 좀 줬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번 회의가 의미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동 대응을 마련할 필요성 이런 것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의 인식과 어떻게 협력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개인으로부터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와 전 세계 공동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만으로 그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지의 결집이 필요한 거고요. 즉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 테러라든가 뭐 난민, 감염병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에 딱 발생이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나라 또 이것들이 확산이 돼서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군의 기본적인 임무를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이 공동 인식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했을 때에 그런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이 협력 의지로 이렇게 가장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군의 공동 대응의 전략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PKO라든가 인도적 구호 활동, 그렇죠. 그다음 이제 대테러 작전, 그다음에 재재난에 대한 복구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부대 병력을 파견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가장 많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지상군이 그 이기 상황시에 어떻게 정부 기구와 또 민간 조직을 포괄해서 국내 해외에서 신속한 통합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상군이 공조를 위한 공동의 규범도 발전을 하고 사전에 공동 훈련도 하고 또 공동 위협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상군의 협력 방안을 이번에 모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설명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상군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규모의 부분들, 경험의 부분들, 조직의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군이 가지고 있는 이 효율성이라든가 헌신성이라든가 또 전문성 이런 것들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들어가는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자원의 희소성에서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또 식량 부족 이런 문제까지 군이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있거든요. 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 부분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군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협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결국에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환경을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이 소외된 세력들이 테러 집단으로 이렇게 성장하고요. 말씀하신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민을 해서 유럽으로 가죠. 그런 과정에서 또 빈부격차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부 인사들이 모든 이민자들을 갖다 저희가 등한시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는 테러 집단에 가입하는 그런 현상을 또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의 변화 양상을 갖다가 우리 군이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질병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 변화에 나오는 대응 태세를 군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군이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때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 양상의 변화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것은 미연에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도 그런 게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응 방안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안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이제 테러라든가 사이버 공격, 재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군사적 위협을 우리가 이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주 원인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우선 테러라든가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북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도 정부, 국방부 합참과 더불어서 사이버 방어라든가 대테러 활동에 협력을 하고 있고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재해재난과 감염병 이런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육군이 대민 지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환경 보전 활동 등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익 차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PKO 활동과 같이 이렇게 비전통 안보 위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 발생한 지역에 있어서 유엔군 또는 다국적 군으로서의 해외 파병도 지속적으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의 이제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임무와 활동보다는 사실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정부와 NGO 기관과의 신속한 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류와 교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PK 활동이라든가
군사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군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예.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이 있으면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고 그걸로 또 국민들이 많이 감사하는데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번에 열리는 회의의 대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마다 이 소주제로 조금 더 심도 그렇습니다. 깊게 예. 나누실 것 같은데 어떤 주제들이 좀 다루어지나요? 이제 그 팩 부분 총장급 회의에 이제 소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 시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의 협력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기 상황 시 민군 협력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통합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 있는 그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의 협력은 영내의 지상군의 협력이 필요한 정말 위기 상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에 우리 다자 협력할 부분이 뭐고 협력 절차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토의하는 시간 갖고 이런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통합 능력을 발휘해서 이게 지휘할 수 있는 지휘본부 구성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민간 부분과 군사력의 통합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 중점적으로 토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범에 대한 발전, 사전 공동 훈련, 그다음에 공동 위협 예방 활동들이 좀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세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군 협력을 위한 소프트 파워의 통합 부분입니다. 위기 상황 시에 이제 군이 어떤 형태로 민간 분야에 군사 분야를 통합을 할 것인가,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국가와 동맹들 사이에 이 협력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의가 될 겁니다. 또 위기 상황 시 민간 당국과 군사 당국이 공동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군사 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정당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군사 활동이 선의를 위한 국제적 활동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두 번째 세션에서 토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최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경수 교수님, 이런 회의에서 또 설명하신 것도 있지만 반드시 또 좀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최기관 대령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모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 대표자들 또 주요 지휘자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가 뭔가 좀 미래 협력을 위한 방향을 담은 어떤 좀 비전을 이번 기회에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상군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할 나갈 것이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합의를 좀 도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상군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큰 아주 대규모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포괄적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지상군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상군이 주도해 나가는 방향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군과 공군이 같이 좀 참여를 시켜서 이런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통적, 전통적 안보 위협이 사실은 이게 이제 중복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이것을 딱 선으로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비전통, 여기 전통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약간 이제 혼재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시급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모든 참여하는 국가들이 대표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김현수 박사님도 또 말씀하시겠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황이죠. 도대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무엇을 협조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팀장님께서는 소프트 파워의 문제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공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상 공동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소프트 파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민군 협력 이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이제 하드 파워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연대에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님께서 처음 이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필요시 타 국가를 자기의 원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 회의인 이 팩 부분의 두 번째 소주제가 민군 협력을 위한 소프트 파워의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서의 위기 상황 시에 민간 당국과 군 당국이 협력하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 군사 활동의 지원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민군 활동과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지와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서로 통합이 되게 그렇습니다. 되면 우리가 가지 못한 것을 또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못한 거를 거기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합에 의한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분들,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테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도 그 사이버 테러는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인데요. 자, 이 대남 사이버 테러, 북한의 사이버 테러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을 만약 이번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그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좀 보시고 또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는지 우리 김현수 박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이버 상에서 해킹을 하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유포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죠. 근데 이 범죄 행위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운영 체계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세 번째 정도의 그런 사이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인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어떤 정보나 무슨 기밀이나 이것만 가져가면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느냐 하면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운영 체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가져가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방망에 지금 침투를 했단 말이죠. 국방망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가져갔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국가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사실상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협조해낼 건가 이런 데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토가 사이버 디펜스 센터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 8개, 7개, 8개 국가가 참여해서 도대체 사이버 디펜스라고 하니까 사이버 방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이버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귀하신 분들이 오고 각군의 이제 참모총장들이 오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도 나토가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한국이 주도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사이버 센터, 디펜스 센터라고 붙여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사이버상의 이 문제라든지 정보의 공유라든지 어떻게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대응할 거라든지 또 교육도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이버가 어느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어떤 공동의 모임을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특수성 이것 때문에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거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도 각국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좀 고민들을 좀 하시고 또 회의를 품는 분들 좀 계셔요. 현상으로 이제 보면. 이번에 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이긴 하지만 우리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만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인도양에서도 참석하고 또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출발 자체는 아주 소규모로 출발을 해서 이제 넓혀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내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어려운 점은 분명히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이거는 뭐 공동의 노력을 해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이제 신뢰를 통한 어떤 협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좀 끌어낼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그 신뢰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동북아나 아태 지역의 안보는 미중의 경쟁이라든가 또 북한 핵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상군끼리 협력하자 해도 당장 커다란 그 대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만나서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고 신뢰가 형성하다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는 역시 북한의 핵 위협이구나. 이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정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협이다. 이런 인식들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한국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이라든가 이렇게 파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한 이슈에 관해서 뭐 테러리즘에 관한 협력이라고 해도 이것이 협력의 범위가 테러리즘에 머무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비롯된 신뢰가 나중에 한국에서 정말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의 질이 달라진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성의를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경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이런 비전통적인 위협, 우리 안보 위협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쭉 정의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협력이 저희들이 용이한, 그러니까 지금 뭐 갈등과 경쟁, 대화,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병존하면서 계속 이제 안보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협력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좋은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러한 협력과 이런 범위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결국은 포괄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신뢰 그리고 서로의 그 당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협조 이런 필요성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라들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이 그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공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 간의 공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왜 그런 거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저는 한 3가지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무엇이냐? 먼저 무관심, 그다음에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밀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협력을 이렇게 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군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안보 이슈에만 너무 그간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런 비전통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중요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는 있지만 좀 무관심했습니다. 따라 그런 협력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정치적 민감성 측면에서는 뭐냐, 이렇게 군이 협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일 군사 교류를 한다 이런 거면 일본의 그 군국주의화를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 국가들이나 그런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 협력에 대해서 이건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로 군사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도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좋은 정보도 남에게 알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은 뭐
그런 건 감춰두고 싶은 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협력이라든가 안보 협력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진정한 정보 공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씩 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실제적인 교류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점점 더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테러에 관한 정보라고 해도 저희가 갖고 있던 정보를 일본과 미국과 또는 동남아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테러리스트를 검거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하면 그 다음 정보 공유는 좀 쉽거든요. 이러한 협력 사례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있는 이제 그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일단 깨고 실제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먼저 해보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런 토의 한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좋은 이런 의견들과 이런 과제들을 이번 회의에서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지상군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전략들도 논의되겠지만은 이제 육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리 교문 발전이라든가 그다음 전문 인력 육성, 평시 교육 훈련, 부대 및 물자 준비, 그리고 영내 국가와 필요한 군사 교류,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 교류 이런 포함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연합 훈련까지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태평양 그 육군 관리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주제들이 또 논의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좀 네, 육군 관리 세미나 팸스에서는 팩 총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상군이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위기 상황 시 민군 작전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 협력이나 다자 협력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민군 작전을 그럼 이런 받은 민군 작전의 이제 각종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라는 관리와 조정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군사작전은 군사적 활동과 정부 및 민간 기관 등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들과 이제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통과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나라 또 여러 군대가 이제 민군작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혼란, 복잡함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유기적인 통합,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민군 작전, 또 어떻게 다자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토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리와 조정 부분에 있어서 민과 군이 통합한 민군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체계 구축이라든가 상황평가 및 과제 선정, 그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제반사항들을 어떻게 상호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라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또 이제 그 가운데 지상군이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주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 비전통적인 위협 상황에서 민군 작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현수 박사님, 이 민군 작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통합했을 때 갖는 기대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전통적 위협도 사실상 뭐 군대 혼자서 담당을 못 하잖아요. 요새는 다 뭐 총체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력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통적 안보 위협 같으면 훨씬 더 협력이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무슨 뭐 군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과 관과 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주의체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민은 민대로 군은 군대로 관은 관대로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다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감염병이 새로 생겼다 또는 테러가 일어났다. 거기에 대한 정보 교류 전혀 안 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 전혀 안 하면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 있겠어요? 감염병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이 유행할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정보 공유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대응을 지금 현재 치료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학습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군 협력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의 협력, 소위 말하는 다자 협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또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안에서 반드시 좀 논의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특이한 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교수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좀 논의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자민군 작전, 다자 간의 어떤 앞으로의 이런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동 대응해 날 것이냐 이것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가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우선되어야 되는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이 모여야 되고 자주 모여야 되고 또 그런 모이는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태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 좀 그런 어떤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훈련과 관련된 것인데 과거에 이제 미국하고 뭐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몽골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들과 양자 훈련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이것이 이제 다자 훈련으로 많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범위도 PKO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이와 같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직접 훈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옵저버로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평시에 훈련을 해야 그런 사실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시에 그런 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갖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 확산, 사이버 공격,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그 북한의 핵이 확산되는 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뭐 엔진이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 엔진이 북한에 넘어갔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확산을 방지하고 또 뭐 꼭 그런 WMD가 아니더라도 마약 밀매라든가 무기 밀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노력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반도에서 그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훈련들이 저희들이 명칭들이 이제 뭐 발리카탄 훈련, 코브라 골드 훈련, 칸퀘스트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그런 우리 다자 민군 작전 훈련을 연습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실제적인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뭐 이슈는 여러 개가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확산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이버도 상당히 저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 사이버는 당장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전에 있어서의 함의가 더욱더 큰 분야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이버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제안해서 국제 협력을 한번 이렇게 주도해보는 그러한 노력도 이번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7년 PACC와 PAMS의 주요 내용,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끝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들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합니다. 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의전부터 의제 그리고 모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역시 한국이 하면 다르다 이런 이미지를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한국이 어떤 회의를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나씩 준비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땅 행사 자체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돌아가는 사람이 아, 역시 한국에서 회의를 하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신경수 교수님은? 이제 명칭이 팩 앤 팸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아태 지역의 육군의 모든 중요한 이제 수뇌부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군 차원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뭐 전군의 또 국가적인 차원의 아주 중요한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적 그리고 전군적 관심과 지원이 좀 여기에 좀 경주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오늘 논의했던 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것은 저는 하여튼 저희 한국으로 봐서는 한국군으로 봐서는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과 이런 것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협력이 굉장히 큰 저희들에게는 자산이 유사시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주 육군에서는 훈련 준비도 이번 세미나 준비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아까 신범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한국하고 이런 거 공동 주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도 잘하고 성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팩앤 팸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질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김효수 박사님. 예, 저는 우리 육군본부가 올 1월 달부터 이게 대해서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준비는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행사를 완벽하게 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사실상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우발 사항에 대비한 그런 계획의 탄력성 이런 것들도 좀 마지막으로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희관 팀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실은 이제 이 회의가 단순히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관련해서만 회의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방 견학을 통해서 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그런 현상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양자 다다 대담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팩팸스 회의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장병들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육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보의 제1순위는 북한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위협과 도발을 이제 단호히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응을 하면서도 이런 점차 확산되고 있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제 평화에도 이렇게 기여하는 임무를 계속 매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사는 육군에서 개최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외교적인 행사의 장인 만큼 대한민국하고 우리 육군의 발전상과 이상을 참가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장병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논의한 것들만 충분히 반영돼도 굉장히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국경을 초월해 증대되는 당면 위협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7년 팩과 팸스를 통해 영내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참가국들의 현명한 해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습니다.